네, 시장 변화들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가장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가장 잘 보시는 분입니다. 네. 트럼프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고요. 네. 간밤에 FOMC가 있었는데요. 네. 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이었고 네. QT 축소할까? QT 좀 축소했고 그죠? 네. 금리 2회 인하 한다고 했는데 연준의 고민,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하겠다. 그 전까지 신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화답을 했거든요. 환호를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QT. 그러니까 양적 축소,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규모를 국채 규모를 그렇죠. 250억 달러를 5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빨라야 5월, 6월 아니겠냐라고 했던 것을 바로 4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악재들 요인들이 많았어요. 점도표는 이 12월과 유지됐다라고 하는데 분포도를 보면 좀 매파적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GDP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했고 그렇고, 물가 전망은 전망은 상향 높였고. 조정했고. 맞아요. 근데 왜 시장은 반응을 뜨겁게 했을까? 아니, 경기 침체는 뭐 없다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말씀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급등을 하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의 점도표나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급등 가능성 높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한국, 미국,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라는 단어 한마디에 시장은 뜨겁게 환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좀 천천히 풀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소비심리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리 지표다. 소프트 데이터라서 실질 경기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실물 경기를 보게 된다면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고 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 있는데 따지고 본다고 하면 작년 현재 시점보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낮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심리에 흔들렸었던 미국 증시를 좀 다잡아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QT라는 예상보다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난 2년간 미국 증시는 사실 이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빅테크 몇 종목이 끌고 올라가는 상당히 편향된 이례적인 강세였는데 최근의 조정을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한 상승 추세는 사실 좀 꺾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상승세는 이제 꺾인 겁니까? 아니면 미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까?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작년 2024년, 23년처럼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몇백 퍼센트 이익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70%, 50%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보다 얼만큼 실적이 좋았냐의 비율도 처음에는 10에서 20%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던 게 지난 분기에는 5%대로 내려왔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을 가속화하던 시장 주가 흐름들이 지금은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승이 꺾였다, 끝났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실적 개선은 이어진다라는 거죠. 실적 개선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가능하다. 밸류에이션이 싸졌으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룸은 열릴 거고 왜 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하니까요. 다만 이전처럼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 좀 거품을 만들고 오버슈팅을 가는 구간이 아니고 그건 그렇죠. 좀 쉽지 않겠다.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키면서 성장성을 재평가하면서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면은 이제 끝났다.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가능한데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본다면 22배까지 PR이 떨어졌었거든요. 22배라고 하면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IT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주가 질문은 조금 전에 올 들어서 국가별로 주가 상승률 나온 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혹시 뭐 홍콩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도 상대적으로 좋은 쪽에 들어가 있고 중국, 유럽은 없네요. 다음 쓰면 유럽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한 4% 오르지 그쵸, 않았을까요? 뭐,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 소위 미국 중심에서의 여타국으로의 자금의 머니 무브. 네. 이런 거는 좀 이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24년 미국 증시 일방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네. 미국만 경기가 좋고 미국만 굉장히 강한 이익 개선세를 보여줬던 데 반해서 지금은 미국은 경기나 기업이 개선은 유효하지만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그림이고요. 반면에 한국, 중국, 유럽은 뭐를 하냐면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을 굉장히 세게 걸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 즉 그동안에는 미국만 경기가 좋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안 좋은 그림이었다면 지금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바닥을 찍고 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난US, 미국 이외의 지역들로 자금이 점차 이동을 하는 그로 인해서 수익률조차도 좀 엇갈리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당분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짧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난US 쪽의 증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시점이 당분간은 몇 달 동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제 그 중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최근에 몇 년간 성과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못 올랐던 거라든지, 네. 그죠? 혹은, 사실 경기는 안 좋잖아요. 우리도. 네. 그죠? 성장률 낮은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 눈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한 걸까요? 뭐 아직 충분히 경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찍었던 2,360포인트는 경기 불안, 실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던 지수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최근 반등을 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한국 증시만 소외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정책이 없었다. 내수부양 정책이 없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유동성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거였는데 최근 보면은 재정 드라이브 좀 세게 들어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좀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외신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3번 금리 인하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독일 경기 부양 정책, 특히 중국은 이미 경기가 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다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단선은 다셨습니다. 상반기까지라는 건 거죠. 네, 이후의 고민거리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될 맞습니다.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2,700까지 끌고 왔던 모멘텀들은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반도체가 살아났다면 같이 훨씬 올랐을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조선, 방산 이런 쪽은 밸류 부담이 있고 반도체가 막 살아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이끌고 가는 업종들은 아마도 저희는 그래도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바닥을 잡으면서 그래도 빠지지 않다 보니까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지수 레벨이 바뀌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을 다시금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조선, 방산,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좋은 업황이나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온 쪽이 좀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서 저희는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이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요.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부담이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은 좀 쉬어가게 됩니다. 롱숏 펀드가 다시금 유입되면서
숏이 가능한 부담스러운 업종들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반대로 아직까지 못 오른 소외주들은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향들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 못 올라온 또는 최근 많이 빠진 업종이나 종목들을 네.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이 조금 더 세이프하다는 거죠. 그죠? 네, 안전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대표적이고 말씀하신 자동차 이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석유화학 이런 것들도 그죠?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건설업 정도 그러니까 건설, 한번 네. 따져보시면은 네. 웬만큼 꽤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건 딱 3개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좀 안 되겠죠. 한 7, 8개월 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라서 이 업종들을 좀 지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셀렉된 게 이거군요. 반도체, 맞습니다. 자동차, 2차전지. 네. 공매도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사전 질문 있으니까 조금만 더 쭉 네. 해보면 그러면 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영향, 네. 정상화 이 부분과 함께 종목별로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뭐 시장 영향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심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텀을 보게 된다면 2009년, 2011년, 2021년 세 번의 공매도 재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세 번 모두 3개월 수익률은 플러스였습니다. 예. 2009년 당시에는 14%가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12조를 샀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랐는데 외국인이 6조 정도를 샀습니다. 2021년만 선행 PR이 14배, 13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외국인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때도 3%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공매도 재개가 시장을 왜곡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화되게 만들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매도 재개를 전후로 해서 좀 흔들리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그 전에 공매도 재개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는 공매도를 시행했던 이유 자체가 주가가 워낙 급락하고 이걸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올라간 거고 요번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도 개선을 네. 위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양손을 같이 쓰고 싶어 하지 그죠? 맞습니다. 한손 묶고 이거 하려고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굳이 내가 그럼 왜 한국에 그죠? 네. 다른 나라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1,000억을 투자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은 그렇죠. 한국 투자 규모를 네. 줄이겠죠. 그러니까요. 해지 수단이 없으면 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그럼 팔고 떠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외국인 수급은 좀 더 풀리는 그런 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에 또 지금 풀려야 될 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또 환율하고도 연동성이 있는데 달러화는 확실히 지금 약세입니다. 네. 그 전에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까지 갔다. 109점 얼마까지 갔다가요. 지금은 103, 104 네, 레벨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달러는 확연히 약세가 됐으면 원하는 강세로 그렇죠.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처럼 안 떨어져요. 지금도 1,457원이니까 이 정도 분위기면 한 1,400원은 와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원 환율은 강세로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예.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과 원달러 환율 간의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멈춰 있으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워낙 굉장히 약해진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팔겠죠. 네. 그러면은 원달러는 더 안 떨어지겠죠. 네. 이런 순환고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원달러율이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는 좀 적극적으로 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은 생각보다 사실은 모멘텀이 있으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최근 달러 인덱스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예.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1,3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좀 더 공매도 재개와 맞물려서 네.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뭐 참 본인들도 정신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했다 그 다음날 안 한다 그랬다가 네. 지금 어쨌든 4월 지금 2일인가 4월 초를 예고를 해놓은 본격적인 걸 네. 예고하면서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소위 이제 악재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실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부담이 갈 것인가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세요. 일단은 뭐 상호관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강도로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예고만 한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죠. 예. 근데 하나만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관세는 협상 수단이란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중국 관세를 빼고 본다면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모두 다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관세 또한 미국이 이득을 얻기 위한 좀 협상 카드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나라는 중국 하나고요. 품목은 철강하고 알루미늄뿐입니다. 말보다는 많은 말 뒤에는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측면을 봤을 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네. 좀 변동성 있자면 좀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시각은 맞아요. 그런 협상 전략인데 처음에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네. 협상이네. 그러다가 세게 나오니까 아닌가? 근데 사실 근간이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네.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흔들리는 국면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2분기 전망과 섹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상반기까지 흐름들을 좋게 보셨다면 네. 기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당장 3월이 다 갔어요. 4, 5, 네. 6, 2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아까 말씀하신 유망 섹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십시오. 2분기는 이제 펀더멘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전반적인 선수요, 사재기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네. 여기에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가 맞물리고 있고 유럽도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네. 된다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만 진정되게 됐을 때 시장은 좀 더 좋을 수 있고 이런 동력들이 한국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1분기 실적 시즌 동안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업종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매도 재개 전후로 해서는 좀 소외되었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쉬었던 조선이나 기계나 방산이 다시금 움직이면서 아마 4월, 5월, 6월 달에는 지수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상반기 중에 3천 갈 수 있다라는 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시장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스페셜리스트 내일 예고 잠시 하고요. 앞서도 공매도 얘기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공매도 관련된 얘기, 시장 영향들, 과거의 경험들 좀 깊게 내일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도 뭐 방송에서 자주 모시려고 하지만 매번은 못 모시거든요. 근데 이경민 부장님이 쓰시는 자료를 꼭 보십시오. 시장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스페셜리스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